11월 25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새벽에 11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화할 시 조기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19만 9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196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52년 만에 최저 실업률이 나타났다며 역사적 경제 회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10월 근원 PCE가 4.1% 증가하며 1991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비축유 방출에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101만 7천만 배럴 깜짝 증가했습니다. 유럽 CDC가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모든 성인에 권고했습니다. 머스크 CEO가 테슬라 주식 10억 달러를 추가 매도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현지 시간 수요일 뉴욕 증시 3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현재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가 유일하게 하락하고 있고 오늘 나스닥 지수가 0.4%, 그리고 S&P 500 지수가 0.1%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내일 추수감사절 휴장을 맞이해서 그 전에 하루 전에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종목들도 이슈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자세한 글로벌 시황 흐름 강수민 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FOMC 의사록 발표를 주시한 가운데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는 0.07% 하락하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0.1% 상승,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4% 상승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11월 FOMC 의사록과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FOMC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경우 조기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전해졌습니다. 또 개장 전에 발표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20만 명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이는 팬데믹 이후 최저치일 뿐만 아니라 1969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10월 개인 소비 지출 PCE는 월가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근원 PCE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상승률 5%를 돌파하며 30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채금리는 전날 1.67%까지 올랐는데 현재 1.65%로 소폭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락하던 나스닥 지수 오늘은 따라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1개 섹터 중 6개 섹터가 상승, 5개 섹터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주가 1% 넘게 오르면서 가장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대본에너지는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에너지주들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임의소비재와 커뮤니케이션주도 상승하고 있고요. 반면 자재주는 가장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 10억 달러를 추가 매도했습니다. 트위터에 설문을 올린 이후 일론 머스크가 처분한 총 주식 수는 920만여 주며 99억 달러에 달합니다. 오늘 장은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리비안입니다. 리비안이 R1S SUV 인도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에 생산을 1월에 인도를 시작해야 하는데 5에서 6월로 인도를 미룰 것으로 보입니다. 리비안은 일주일간 15% 떨어지고 있고 오늘 장에서는 2%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의류업체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갭의 3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한국 혼잡 문제가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내년 초까지 공급망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키처럼 베트남 현지의 공장을 폐쇄했고 연간 매출 전망치도 하향했습니다. 갭은 어제 시간 외 거래에서 20% 급락하기도 했는데 오늘 장에서는 24%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베크롬비와 또 어반 아웃피터스 등의 의류업체도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드스트롬입니다. 노드스트롬의 3분기 매출은 시장 예상을 웃돌았지만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매출 부진과 인건비 상승으로 비용이 증가한 것이 부진한 실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29% 급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소프트웨어 회사 오토데스크입니다.
3분기 호실적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과 매출 가이던스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오토데스크 오늘장에서 16%대 떨어지고 있습니다. PC 관련 업체들의 주가는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PC 수요가 꾸준하다는 전망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휴렛패커드는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10%대 급등하고 있고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늘었습니다. 델도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고 개인용 컴퓨터 출하량이 26% 늘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델은 5%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쉐브론입니다. RBC가 쉐브론에 대한 투자 의견으로 시장 수익률 상회를 내놓았습니다. 쉐브론이 경쟁사에 비해 포트폴리오 안정성이 뛰어나다며 쉐브론 주가가 화요일 종가의 25%까지도 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의 비축유 방출 효과를 주시한 가운데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비축유 방출이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오펙 플러스 산유국이 기존에 합의한 증산 계획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WTI 가격은 0.3% 하락하며 78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고 브렌트유는 소폭 하락하며 82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왔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자 금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0.07% 오른 1,785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특징주였습니다. 네, 24시간 잠들지 않은 해외 투자 뉴스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홍성진 그리고 이혜은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바로 첫 번째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경제 지표들이 여럿 발표가 됐는데 미국의 경제 지표들 특히 PCE와 개인 소비 지출 중심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홍성진 캐스터, 최악의 인플레 시기가 도래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관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가 지표가 10월 중에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CNBC는 미국의 10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 올랐다고 밝혔는데요. 근원 PCE가 1991년 1월 이후 가장 높게 집계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입장도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10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5%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 또한 1990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CNBC는 에너지 가격과 식품 가격이 물가 지표를 끌어올리고 있다면서 두 섹터가 각각 30%, 4% 이상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됨에 따라 미국인들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된 건데요. 연준이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입장을 취해왔지만 이번 물가 지표로 인해 연준의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또 연준이 평균 2%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밤사이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역시 공개됐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이날 미국의 실업 지표가 19만 9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196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52년 만에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다면서 미국의 경제가 역사적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자신이 취임한 이래 무려 569만 개 일자리가 창출됐고 실업률도 4.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미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이라면서 자신의 사회복지법안이 미국의 경제를 견인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의 3분기 GDP 잠정치도 이날 공개됐습니다. GDP 잠정치는 연율 2.1% 증가로 집계되면서 소폭 웃돌았지만 월가 예상치 2.2%보다는 낮게 발표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10월 근원 PC 개인 소비 지출 지수와 그리고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여기에 GDP 지표까지 자세하게 짚어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불붙은 원유 갈등 오펙 플러스가 증산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어제부터 계속해서 비축유 방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 대해서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현지 시각 24일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요. 미국과 동맹국들이 국제유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비축유를 방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석유 증산 방침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두 나라가 오펙 플러스를 이끌고 생산을 긴밀하게 조정한 역할을 언급하며 현재 두 나라의 월별 집단 증가를 일시 중지하려고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펙 소식통을 인용하며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런 움직임의 배경을 분석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비축유 방출을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을 우려가 된다며 이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오펙 정책을 놓고 사우디와 과거 충돌한 점이 있다는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가 중단에 저항하고 있다고도 언급을 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곧 또 진행될 오펙 플러스 회의에도 주목을 했습니다. 다가오는 12월 2일 오펙 플러스 국가들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생산량이 도달할 때까지 매달 하루 40만 배럴을 증산하기로 한 계획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이와 관련해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중단하는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소식통을 통해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또 현재 월별 하루 40만 배럴 증산 방침을 바꾸지 않으리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외에도 현지 시각 23일 있었던 미국의 비축유 방출 결정과 관련해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어제 있었던 비축유 방출 결정을 두고 넓은 바다에 한 방울을 떨어뜨린 격이라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주도로 진행하는 비축유 방출 총량이 7천만에서 8천만 배럴 사이라며 이는 시장이 책정한 1억 배럴 이상보다 적은 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골드만삭스는 전략적 비축유 방출이 애초 예상했던 배럴당 3달러가 아닌 2달러 미만을 떨어뜨리는 효과 정도만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전략 석유 비축유 방출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움직임 예의주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유 전쟁과 관련해서는 그 이면에 고려해야 할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잠시 후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에서도 이 원유 전쟁과 관련해 깊이 있는 분석 준비했으니까요.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새벽에 11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앞서 또 홍성진 캐스터와 함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짚어봤는데 상당히 결이 비슷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밤사이에 연준의 11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CNBC는 지난 11월 FOMC 회의에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경우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다고 전했는데요.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 등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발표됨에 따라 연준의 테이퍼링 및 금리 인상 계획이 향후 바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1월 FOMC 회의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테이퍼링이 이번 달 안에 개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별도의 문제라면서 금리 인상을 거론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전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면서 연준이 기존 입장을 선회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일 노동부는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는 1990년 이후 무려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월가 예상치도 큰 폭으로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오늘 발표된 미국의 10월 개인 소비 지출 지표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이 연준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한편 연준의 주요 위원들도 이런 상황을 의식했는지 지난 회의에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경우 기존 계획을 바꿔야 한다고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CNBC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시 테이퍼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금리 인상에 나서야 된다고 전했는데요. 위원들은 높은 물가 상승률과 관련해 여전히 인내심 있는 자세를 강조했지만 장기 물가 안정이 위협받을 경우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 인상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역시 다음 회의에서 테이퍼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내년 중에 한두 차례 금리 인상이 이뤄져도 전혀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전한 상태입니다. 또 이날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발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위원들은 특히 노동시장 및 공급망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내년 중에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다만 겨울 기간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에 경기가 다시 한번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한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고용 지표가 너무 양호하게 나와서 다음 달 있을 금리 인상 또 테이퍼링 논의 12월 FOMC 회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더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테슬라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테슬라를 추가 매도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혜은 캐스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현지 시각 24일 CNBC 보도에 따르면요. 일론 머스크가 약 10억 5천만 달러의 테슬라 주식을 추가로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는 이미 머스크가 11월 10일 69억 달러와 11월 15일에 또 매도를 해서 98억 5천만 달러를 총 매각한다고 언급했는데요. 네, 이는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된 납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머스크는 현재 약 1억 6,900만 주 이상의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지 시각 24일 마켓워치의 보도에 따르면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는 테슬라 주식을 매각하고 준비디오의 주식을 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테슬라 주식 1억 3,600만 달러를 매각하고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준비디오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캐시 우드는 현지 시각 24일 CNBC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줌이 세계통신 시스템을 대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줌을 단순히 영상 채팅 서비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며 점점 통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줌이 또 시스코와 폴리콤 같은 전통적인 화상 회사로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해당 인터뷰에서 캐시 우드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보다 더 공격적인 전략을 실험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보유 중인 몇 주식이 장기적으로 가치 함정 때문에 큰 위협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또 구체적으로 위험 회피 상황이 다가오면 일반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은 해당 주식을 버릴 것이라며 또 캐시 우드는 해당 전략이 변동성이 매우 높은 걸 인정하고 있지만 향후 5년간 자신이 보유한 혁신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먼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해당 전략을 공개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테슬라의 추가 매도 소식과 그리고 캐시 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 보유 주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렸고요.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제너럴 일렉트릭, 존슨앤존슨 그리고 도시바 흩어져야 산다. 상당히 궁금한 내용인데요. 최보아 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슈를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요즘 미국에 내로라는 회사들이 잇따라 기업 분할에 나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하면서 문어발 시대는 이제 저물어 가는 듯합니다. 흔히 기업 분할이라고 하면 회사의 해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만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분야에 집중하며 전문성을 높이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고 사업 부문이 나뉘어지는 만큼 따를 수 있는 위험도도 줄어들기에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발돋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기업 분할을 발표한 대표적인 기업들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너럴 일렉트릭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은 토마스 에디슨의 창업을 모태로 시작해 세계 최대의 전기 제조업체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큰 타격을 입고 계속해서 고강도 구조 조정을 진행해왔습니다. 자사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됐지만 번번이 기사회생의 기회를 놓치던 GE는 결국 기업 분할이라는 배수진을 쳤습니다. 2024년까지 회사를 항공, 헬스케어 그리고 에너지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눌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업 분할의 가장 주된 이유는 사업 구조를 단순화해서 기업의 부채를 줄이고 이에 따라 실적과 주가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계의 전문적인 기업이 탄생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운영에 있어 더 높은 집중도와 전략적 유연성을 나타내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존슨앤존슨입니다. 존슨앤존슨은 그룹을 2개의 사업부로 나누겠다는 이 대대적인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3년까지 제약과 의료기기 그리고 소비자 건강 부문 이렇게 2가지 분야로 분류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시다시피 존슨앤존슨은 소비자 헬스케어보다는 백신을 생산하는 얀센을 포함한 제약과 의료기기 부문을 동력으로 삼아 빠르게 성장해가는 업체입니다. 이 아비노 뉴트로지나 리스테린 등 소비자 헬스케어 부문은 비교적 마진율이 낮지만 나름 꾸준한 매출을 보장해주는 형태로 회사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느낌인데 이번 기업 분할을 통해 전혀 다른 느낌의 2가지 사업 부문이 모두 각자의 강점을 뚜렷하게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대형 제약사가 기업 분할을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미국의 화이자도 독일의 머크도 소비자 건강 부문을 제약과 분리시킨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연구 개발에 착수해야 하지만 성공 시 높은 매출을 보장해주는 제약 부문과 꾸준한 실적을 가져다주기는 하지만 트렌드에 민감해서 예민하게 다루어줘야 하는 소비재 부문을 하나의 바구니 안에서 균등하게 유지해 나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에 이 선택과 집중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업 분할에 대해 다소 우려 섞인 시선을 받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바로 140년의 전통을 가진 일본의 대기업 도시바입니다. 이를 두고 사실상 그룹 해체라는 반응이 나오는 등 여론이 크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도시바는 발전소와 교통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프라, 하드디스크와 전자부품을 다루는 디바이스, 그리고 반도체와 주식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남은 도시바 그룹으로 분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제 산업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영국 투자펀드에 의한 매수 소동 등을 겪은 끝에 내놓은 결과이기에 이 개편안이 경영 개선으로 이어질까에 대한 답은 미지수입니다. 또 12만 명에 이르는 사내 직원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면서 이 가시밭길이 될 것이라는 보도도 꽤나 많습니다. 이렇게 최근 자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 분할이라는 중대한 결단을 내린 이 세 가지 기업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결정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불러오게 될지 추이는 상세히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분할에 대한 심층 분석이었습니다.